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선미증식 계획 부분을 할게요. 근데 선미증식 계획 하기 전에 약간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수정 사항하고 그 지방자치제도 개편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좀 얘기할게요. 먼저 강의 수정 사항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 개편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 때 지정면 아래에 읍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잘못 가리킨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면은 이제 1920년대까지 사용했던 거고요. 어, 지정면이 나중에 읍으로 바뀌어요. 이게 30년대 쪽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20년대까지는 지정면 그리고 30년대 읍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보통 일제시대 때는 부하고 지정면 또는 읍이 일종의 도시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제 그 지방자치 개편에서 이제 좀 보충 설명할 게 뭐냐면 여기 1차가 이제 1920년 이렇게 되는데 1차 이전에 이미 이제 일본에서 협의회 같은 것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부라고 했죠, 부. 그래서 1914년에 12개 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이전에 1914년 이전에 부협의회가 설치됐어요. 근데 이때 부협의회는 주로 이제 그 임명직이었죠. 임명직. 선거가 아니라 임명을 해갖고 했던 거고 그래갖고 이제 임명제로 운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차로 넘어가면서 이때 그 부협의회 외에도 그 당시 그 부나 면, 아니, 도나 면협의회가 이제 설치되죠. 도나 면의 협의회가 설치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협의회는 임명직에서 선거제도 바뀌어요. 그래서 선거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한 선거죠. 일정한 그 납세 5원 이상 납세를 해야지만 줄 수 있는 선거제도 바뀌고 그 다음에 도나 면협의는 일종의 이제 뭐냐면 그 임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도협의회는 3분의 1 정도는 도지사가 뭐냐면 지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원래는 여기까지가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었죠. 근데 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문기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바뀌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빠진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년대 말, 1930년 말 정확한 것은 책에 안 적혀 있는데 그 시대사 기획인가? 시대기획사 그 책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도평의회, 그 다음에 부협의회, 그 다음에 그 당시 면협의회 요게 의결기구로 바뀌었다. 요게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일명 의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때 의회라는 건 지방의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줄여서 도회, 부회, 읍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때 읍회라는 것은 지정면을 말해요. 지정면이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읍회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선거도 여기에서 예전에는 이제 주로 도협의회나 면의회 같은 것은 임명제라고 했죠. 부협의회나 선거제라고. 근데 이때부터는 대개 이제 면협의회나 도의회가 선거제로 바뀌었어요. 선거제로 면협의회나 도의회가. 물론 이제 그 도의회는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거제는 아니고요. 대개 보면 부나 그 읍 협의회에서 간접 선거를 해갖고 뽑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면협에는 이제 예전엔 지정면만 선거권을 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일반 면까지도 다 이제 선거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의회가 바뀌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도회, 그다음에 그 부, 부협의회, 그다음에 연협의회, 이런 이제 지정의 면협의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잘못했네요. 지정면이 아니라 여기 지정면에서 이제 그 여기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다시 설명할게요. 네. 여기 그 면의협의를 이제 의무로 하죠. 지정면에서 의무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임명제였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그다음에 선거제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관련된 내용 설명을 했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어, 산미증식계획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산미증식계획 이게 쭉쭉 넘어가고 이쪽 건너뛰어서 좀 할게요. 네.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좀 약간 편집이 좀 다른 쪽으로 해놨고,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540페이지 넘어가죠. 자, 예전에 이제 1920년대에 그 경제정책 얘기하다가 삼미증식 계획을 이제 뒷부분에 편집됐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자, 배경을 볼게요. 자, 삼미증식 계획의 배경을 보면 일본 자본주의의 어떤 독립에 필요한 저임금을 유지한 미가 정책, 식량 대책이자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드는 식민지 정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산업화 정책으로, 일본의 산업화 정책으로 이초상조 현상이 발생하니까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부족한 쌀을 한국에 수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일본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게 뭐냐면 쌀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쌀포동, 폭동까지 났죠. 미포동까지 났어요. 쌀 때문에. 자, 미포동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일본 내각이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족한 쌀을 값싸게 한국에서 이제 수탈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독전 자본 성장으로 쌀농사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일본의 독전 자본이 이제 1920년대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투자지로서 조선이 부각이 되죠. 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삼미징식 계획을 했는데 삼미징식 계획의 포괄적 목적 이거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조선 내 쌀 수요를 대비하고 쌀 수출에 대한 농가 경제 향상 도모,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 요게 세 가지가 예전에 쓰라고 문제 나왔어. 어떤 분이 그때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포괄적 병문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어요. 거기 그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설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쓰셔야 돼요. 네, 이 15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근데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 앞에 이제 배경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겠죠. 일본 자본주의 독립의 필수적인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저미가 정책이자 조선은 일본의 식량 공급지를 만드는 식민지 농업 정책이었다. 네. 그러니까 식량 공급지로 만들려고 했던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미징식 계획 실시 내용을 보면, 자, 1920년대에서 그 15년 계획을 하죠. 총 두 번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이제 개간과 간척 사업, 반을 논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했는데, 보통 삼미징식 계획은 세 번에 걸쳐서 했죠. 근데 보통
세 번에 이제 보통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산미 증식 계획은 1차와 2차 여기에 한정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자. 내용을 보면 일단은 토지 규정하고 볼 수 있고 크게 농사재 규정으로 볼 수 있죠. 자, 토지 규정은 이제 수의시설 확충, 개간산업, 간척산업 추진하기 농지확장 등이 있고요. 농사 규정은 품종 개량, 비료 증가에 위한 농사 규정인데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토지 규정이 뭐고 농사 규정이 뭔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규정을 보죠. 토지 규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수의시설, 수의조합 설치예요. 이 수혜조합을 왜 이제 만들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노는 천수답이 많았어요. 천수답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릴 때까지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만 보고 이제 그 기다리는 거죠. 비 내릴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우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강우량이 뭐냐면 일정하지 못하면 농사가 완전히 망치는 거죠. 흉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 올 때 물을 가다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저수지 같은 것들, 수리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일단 돈이 되니까 요걸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마을 단위 돈을 모아갖고 수리조합을 만들어. 그래서 이런 저수지라든지 강계시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밭을 천수답에서 일반 밭으로 수의답으로 바꾸는 거야.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일본이 예전에 농지기간을 할 때 실시했던 방법이야. 그래서 수지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수지라든지 강계시설 같은 것들을 뭐냐면 확충하는 해서 큰 뭐냐면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수의조합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조건이 초원면적 3분의 2라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이렇게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그 해당 지역의 대지주들이 우리 수의조합 만들겠다고 동의만 있으면 그 밑에 자작농이나 중소농민, 중소지주들도 자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하면 일단은 수의조합비를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유의 수의조합비를 내므로써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지주 같은 경우에는 수의조합비를 감당할 수 있겠죠.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근데 중소지주나 이제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의조합비를 감당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중소지주들이 도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 땅들을 누가 사들이냐? 일본인이나 한국인 대지주들이 사들이었죠. 이걸 구입을 하려고 구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혜조합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파산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많은 토지들이 또 그 과정에서 대지주들, 한국인이나 일본인 대지주들한테 넘어가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농사기량이 있는데 이거는 이 종자기량, 뭐 대량의 그 금비, 시비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 투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여기 이런 것들 화학 비료를 많이 썼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종법 같은 걸 개선하는 것도 있어요. 농사기력에. 자, 크기나 작물을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보통 경종법이라고 하는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통종기량이나 뭐 시비기량 이런 화학 비료 같은 걸 쓸 때 그 많은 비용을 주로 누구한테 이제 전가를 했냐면 소작농들에게 전가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소작농이나 일반 그 민들에게
그 정가다 보니까 몰락이 많겠죠. 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토지기량과 농사기량 중에 이제 총독부가 중점을 뒀던 것은 이 토지기량이에요. 이 토지기량을 통해 수의조합을 설치하고 수의조합비를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간 사업을 하도록 했죠. 예, 저수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했던 거다. 그리고 이제 총독부는 그 당시 그걸 위해서 이제 영농자금을 많이 대출해 줬어요. 농가들에게. 대지주나 뭐 소지주 그다음에 일반 농민들에게 지출했는데 문제는 이제 대지주들한테는 되게 저리로 준 반면에 그 일반 그 나머지 중소지주나 아니면 일반 농민들에게는 고리로 이렇게 대출했죠. 이게 다 빚이잖아. 예. 그 대지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갚겠죠. 근데 중소지주나 이런 사람들은 고리로 빌리다 보니까 이게 이자 비용이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파산이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좀 그 중소지주의 지주의 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의조합 영농을 받아갖고 자금을 받아서 수의조합비를 냈는데 수의조합비를 내다가 이자나 이런 것들 감당하지 못하고 수의조합비를 감당하지 더 이상 감당 못하면 되게 도산을 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결과를 보죠. 결과. 자, 쌀 증산은 어느 정도 채웠는데 문제는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죠. 그래서 일제는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을 증상량보다 더 많은 쌀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 쌀 증산을 많이 했지만 쌀 증산 쌀 증산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일단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 목표량을 만큼 더 가져갔다는 거야. 쌀을. 그러면 그 나머지 쌀들은 어디에서 이제 채웠겠어요? 당연히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쌀을 뺏어다가 자기 목표량을 채웠겠죠. 예, 증산량에다가 한국이 먹는 자가 소비 목축 놔둠을 뺏어다가 채웠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식량 사정은 크게 나빠져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되고요. 일제는 한국 내에 부족한 식량을 만주해서 조나, 수수, 콩 등 작곡을 들여와 보충했고 그래서 한국인들의 작곡 소비량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민지 지주제 한국 과정을 볼게요. 자, 아까 이제 했던 내용들을 많이 겹쳐있는데 자, 삼민진식 계획에서 수의조 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 개량이 강조됐고 이를 위해서 많은 수의조합이 설립되는데 이는 반간제적인 조직으로서 반간제 국가에서 만든 조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반자 붙은 거는 겉으로는 민간이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조직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 대지주가 결정하면 아까 이제 그 전체 토지의 3분의 2 정도가 되면 수의조합을 결성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 대지주가 딱 결정을 해보면 그 밑에 있는 3분의 1을 가지고 있던 중소지주나 자장농도 거기에 잘 원하지 않지만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었다. 자, 대지주 중에는 일본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주동이 되어 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조선인 중소지주나 자장농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자, 수의조합에 포함된 토지는 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흉년이 들었다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중소지주나 자장농 등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일본인 지주들에게 토지를 값싸게 파는 일이 많아졌다. 수의조합비 외에도 영농비, 비료 등은 고리대로 인해서 조선인 중소지주와 자장농 등 토지를 팔고 소장농 전락하였다. 자, 토지회사. 이 토지회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동양척시 주식회사 같은 회사겠죠. 자, 토지회사나 일본인 대주주는 농민의 공공한 처지를 이용해 대농장을 더 넓혀갔다. 그래서 농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일본인 대지주는 늘어난 반면에 조선인 지주수는 감소했다. 그래서 여기 정확히 말하면 조선인 중소지주겠죠. 중소지주. 예. 그리고 일본인 대지주도 있지만 또 일부 한국인 대지주의 토지도 늘어났긴 했어요. 그래서 자장농이 자소장농. 자소장농이라는 건 자장하면서도 소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기 땅이 있지만 부족해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하는 사람들을 자소작 농가라고 하죠.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소작농 비율이 점점 증가되었다. 많은 땅을 뺏긴 그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몰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업 구조의 단순화 볼게요. 자, 농업은 점차 쌀농사 위에 단작 농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밭을 뒤엎고 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일어났고, 그 농가 경제가 자연적 경제적 변동에 취약했다. 그래서 쌀값이 갑자기 뛰거나 쌀이 많이 생산되거나 그다음에 쌀이 너무 적게 풍년이 되거나 둘 다 문제겠죠. 적정 생산을 하지 않고 너무 많이 뭐냐면 생산하거나 너무 많이 또 감소되면 다 이제 농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작물을 통해서 그걸 대응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작물을 재배하면 그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는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인해 중소농민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또 요인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1929년에 이제 경제공황이 나왔잖아요. 그 여파가 30년대 일본에 넘어가는데, 자, 이때 이제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야. 일본에서도 이제 그 일종의 일본판 산미증식 계획을 했어요. 일본판 산미증식 계획을 해갖고 쌀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조선에서 더 이상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쌀 수입 축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농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제2차 산미 증식 계획도 일본의 이제 농업 분황. 그러니까 쌀은 되게 많이 생산되는데 이게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불황이 생긴 거야. 자, 그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엔 중단되게 돼요. 이렇게. 자, 이 시기 때 특징이 또 보면 이 농촌 구조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촌 구조가 양극화가 일어나잖아요. 소작농이 많아지고 농촌 자체가 이제 분화해지고 고유의 소작농가 더 부과되니까 20년대 들어와서 소작쟁이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뭐 한일 민족 운동까지 나갔다는데 이거는 좀 그렇고 요거는 총 20년대이기 때문에 좀 잘못 좀 서술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나중에 농민운동 얘기하겠지만 1920년대 농민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산미증식 결과 대농장이 확산되고 고유된 이제 소작농가 부과되니까 소작농 인하 같은 그 경제적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야. 적색 농민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30년대 1930년대 일어났던 거고 요거는 좀 약간 시대적 안 맞는 것 같아. 요거는요. 예. 자, 그다음에 몰락한 농민들이 도시로 집중하죠.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주로 토막을 지면서 행랑사회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사는 거주 지역과 조선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에 확연한 구분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구조 이원화의 배경이 되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 토막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도시 주변부에 토막을 만들어 가지고 짓고 살았다. 요 부분은 여기 있죠. 자, 그 당시에 이제 한양은 그 당시에는 경성부라고 하죠. 12부 중에 이제 하나죠. 예. 그래서 경성부 안에서는 그 지금 한강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강남과 강북을 한강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 그 강남은 경기도 지역이었고 그때 이제 그 한에서 경성부를 나누는 큰 계천이 뭐냐면 여기였어요. 중간에 흐르는 청계천이었어요. 청계천. 그래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초는 한국인이 많이 살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초는 일본인이 많이 살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주로 이제 상권이 번성한 지역은 일본인 지역이 있어요. 일본인 지역 있고 한국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못 살았던 지역이죠. 예. 그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일본인들이 살았던 지역들은 대개 보면 행정구역이 마치 정이었고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은 동이었어. 예, 동. 그래서 좀 구분이 있었어요.
토막민들은 그 여기에 몰려큰 농민들이 온 토막민들 당연히 여기 북쪽 지역에 살고 있겠죠. 외곽 지역에.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요쪽 남촌에 있었던 지역들 대표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기준으로 경성부를 기준으로 할 때 주로 인제 명정이라든지 혼마치, 예, 요런 게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했죠. 예, 충무로 일대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도시 구조의 이원화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삼류진식 계획 한번 봤고요. 그러면 그 일단은 여기 넘어가서 다시 앞부분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해상형 철폐를 볼게요. 20년대 또 하나의 특징은 해상형의 철폐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목적을 보면요. 그 당시 목적하고 이 배경하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 자,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일본은 호황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자본 축적이 가속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제 더 이상 자본을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잉여자분들을 이 조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내 잉여자분들이 도통자분들이 식민지 조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총독부 입장으로서도 이게 자본 유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조선 내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가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자본 침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뭐냐면 철폐를 하죠. 회사를 철폐를 하죠. 회사령이 이제 허가제를 이제 바탕으로 했는데 철폐해서 신고제로 변경을 했어요. 신고제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초창기 때는 그렇게 열었다 해서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니고 주로 경공업이나 중소자본 위주로 이제 들어왔다가 소비재 생산이죠. 2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공업 부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병창 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확산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종강 수력 발전소나 흥남 질소 비료 공장 이런 곳인데, 흥남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제 항흥 지역 아시죠? 이성계 고향. 이 항흥 지역인데 항흥 남쪽에 있다 해서 흥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어요. 항흥 남쪽에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는데 이름도 별로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일본인 그 뭐냐면 재벌 중에 하나가 그 질소 비료 공장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항은 남쪽에 있다 해서 흥남이라고 했어요. 흥남. 예. 흥남은 또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1.4.5태 할 때 그 당시 이제 군인과 미군들, 유엔군들이 흥남 부대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철수를 했잖아요. 지금 흥남은 이제 항흥에 다시 이제 편입됐죠. 2005년도인가. 그래서 항흥에 있는 흥남지구 이렇게 편입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성남의 뭐 일산 지구, 일산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됐어요. 근데 이제 일단 대규모 비료 공장을 만들었다. 그런 비료 공장 때문에 흥남의 도시가 막 커지고, 이 흥남이 나중에는 이제 읍이 돼요. 읍.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커졌다. 읍은 그 당시 도시죠. 예. 그 조그만 어촌이 도시로 커진 만큼 이제 되게 큰 도시가 된 게 흥남인데, 그런 질소 비료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요게 이제 많은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부정강 수력 발전소 같은 것들 만들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 한국은 일본 자본주의의 어떤 상품 시장이 역할되고 자본 투자 시장이 역할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안 나왔지만 조선도 그 당시 조선 자본들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주 계통의 회사 뭐나 아니면 서민 회사, 서민 그 출신의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예, 이렇게 해서 회사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일본과 조선 간의 관세 페이지 보죠.
요거 예전에 아빠 1910년대 좀 얘기한 걸 다시 연결시켜 보셔야 되는데 강제 병합 이후에 그 당시 국제 통상의 마찰을 우려해서 외국인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10년간 그 유지를 했어요. 예, 간섭을. 그 1920년 8월에 만료가 됐는데 자 이때 제가 21년이라고 했나요? 네, 20년이에요. 네, 이게 20년이야.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네. 자, 1920년 8월에 만료되는데 이때 이제 이걸 다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년 동안 유예를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됐고요. 1923년에 가서야 뭐냐면 면직록과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세를 무관세로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한일 양국간은 무관세를 했다. 대외적으로 일본과 동등한 관세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양국 간은 무관세를 하고 만약 한국에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여러 그 서양의 물건들이 들어올 때는 일본의 관세와 동일하게 한국이 들어오도록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23년에 관세를 뭐냐면 그 뭐냐면 이게 합병이라는 것보다는 합병이라는 시스템 왜냐하면 동일한 관세 체제로 한일 양국을 묶어가지고 했으니까 합병일 수도 있겠네요. 예. 한일 양국이 동일한 관세를 묶고 그 하나의 이제 한일 양국의 어떤 동일한 시장을 묶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일본의 기준을 한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국의 기준으로 적용해서 이게 두 개 외국 제품을 수입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하여튼 면직료와 주를 제어하고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한국과 일본 간의 무관세도 하고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작품에 대해서는 그 일본과 동일한 관세로 부과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 결과 이제 뭐냐면 수입품은 일본의 공산품, 수출품은 한국의 원료, 식료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일본 식량의 원료 공급지로 전략을 했죠. 상품 시장과 식량의 원료 공급지 전략했고 한국인 기업이 타격됐죠. 그때 이제 해사형 폐지 이후에 한국인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앞에 이제 지주들이 만든 기업도 있고 서민 출신들이 만든 그 기업도 있죠. 예, 등등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타격이 있게 되고요. 결국에 일본의 물동량이 더욱 증가되고 무역의 대외 중도가 심화됐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운동이 물산장려 운동이죠. 그래서 이 관세 폐지는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이기도 해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설명한 거 1928년에 신은행령이 이제 공포되죠. 신은행령이. 그래갖고 일본 은행이 이게 1928년인가? 어떤 책이 2027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20년대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은행이 조선인 소유의 은행을 합병 통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은행령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죠. 예. 2020년대 경기를 봤으니까, 잠깐만요. 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뒤에 있네요. 자, 30년대 볼게요. 30년대. 선미중 이게 병장 기지화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잠깐만요. 예. 요게 먼저 정치 부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 원래 이 패턴이 그잖아요. 앞에 정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일단은 경제보단 정치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그 경기 부분 넘어갈게. 그 앞부분에 맞는 것 같아. 나중에 편집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집어넣을게요. 정치 뭐 이런 부분인데 예. 자, 그 내용을 볼게요. 30년대와 40년대는 민족 말사 통치 시기죠. 한국 한민화 정책을 하죠. 우리 민족을 아예 그냥 일본인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인처럼 생각을 해야지 쉽게 뭐냐면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것들 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은 일본인처럼 만들려는 정책들이 민족 말살 정치 통치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때 이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혁명을 만들어요. 예.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일본이 만든 거야. 일본이. 중일전쟁이 발발 일주일 만에서 일본의 전식 국가 체제인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이 만들어지고 이걸 확장시켜서 이제 한국까지 확장시킨 죠.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지부구인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됐다. 그래서 그 국민정신 총동원이 만들어지고 그 한국 지부로서 조선연맹이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처음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목적은 한국인들에게 한국 시민의 의식을 주입시켜 동원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조직 내용을 보면 전국적인 조직으로 행정체계 일치하여 도, 군, 연, 이단위의 지방 조직 구성된 간제 조직이고요.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도 이에 참가하겠죠. 자, 최말단에는 10호 단위로 구성된 예국반이 결성됐어요. 요 예국반 외워두셔야죠. 요거 예전에 이번 연도 기출문제 나왔죠? 예. 이거 예국반이 결성됐고 예국반은 정기적 방상회를 개최하고 우리가 이제 반상회 같은 거 하는데 반상회도 다 이제 일제시대 예국반에 이제 연원을 둔 거예요. 개최하도록 하여 전 국민의 하나의 거대한 조직망을 엮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혁명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모든 일상을 통제,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 지원 활동을 동원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교육령을 하죠. 조선교육이 1938년에 조선국이에요. 3차 조선교육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국채명징. 국채명징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한번 일본사 관련된 내용 문제 나올 때 얘기를 일본사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국채 그러니까 청황제를 명확히 한다는 뜻이야. 청확하게 뭐 이건 나중에 이제 메이지 헌법에서 연결돼 있거든요. 일본사 할 때 좀 얘기하고 그래서 국제 명징, 내선일체, 내선일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내지인과 조선인을 동일시 여긴다 이런 거죠. 네. 내지인과 조선인을 동일시 여기는데 내지인 일본인, 조선인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일신 동일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보다 이게 더 강화시켜 놨죠. 일신동이라는 건 뭐냐면 청왕 밑에 한국 그 신민으로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동등한 어떤 그 통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일신동이 그건데 여기 내선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한국인과 일본인을 하나다라고 주장한 거야. 동등한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하나라고 주장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기본 반칙을 조선 교육령을 반포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갖고 이원적 학제가 이론적 학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식으로 상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 대학교 이런 이론적인 학제가 바뀌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같이 학교에 공부를 못했어요. 아주 진짜 친일파 제하고는. 근데 이때부터는 일본인 학교에 한국인 학생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20% 정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소학교가 원래는 심상 소학교거든요. 정확하면. 근데 이제 1941년에 그러니까 3차 조선교육 개정이죠. 이때 명칭을 국민학교 규정을 했어. 예. 국민학교 규정을 통해서 소학교를 국민학교 변경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학교는 충성스러운 청와대 백성, 국민이 되는 것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는 단지 명칭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으로서의 자극을 한층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게 1996년인가요? 예, 96년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이 변경됐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 저는 이때 이제 국민학교 세대요. 한참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라. 자, 이 내용은 이제 몇 교론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조선교육론 관련된 내용하고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민화 정책을 좀 볼게요. 예국일을 정했죠. 그 매월 1일 날 예국일을 정해서 각 단계에서 결성된 예국연맹 조직과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대상으로 시국의 인식, 국채 면기, 내성일치를 더 강화하여 국기개양, 신사참배, 군성요배. 군성요배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그 청왕에 있는 한성 쪽으로 요배, 머리를 숙인다는 뜻이죠. 한국시민선사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한국시민선사를 만들어 억지로 외우게 하고 아침마다 일항이 걸쳐 있는 도쿄랑에서 궁성요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사료 찾아보시면 이제 한국시민선사 보면 아동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용 보면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성황폐하께 충혈을 다합니다. 뭐 등등 이렇게 구성이 됐던 내용이에요. 자, 신사참배를 볼게요. 그래서 이 신사라는 것은 일본에서 건너온 거죠. 신도라는 거죠. 신도에서 나온 건데 일본 가보시면 각 사찰마다 아니 사찰은 각 뭐냐면 지역마다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신을 숭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이 되게 많아요. 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그다음에 북두막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온갖 신이 있어. 예. 그래서 죽은 사람부터 또 신이고 등등 해갖고 이걸 모시는 신사인데 그래서 이 신사를 이제 들여와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일본이. 예.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신도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일본 살 때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신정 개발 운동, 그러니까 마음과 밭을 개발하자는 마음의 밭을 개발하자는 정신 교화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또 농촌진흥운동 나중에 알겠지만 농촌진흥을 통해서 한국인의 사상을 통제, 식민 지배체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죠. 그 일면 일신사 방침에 따라서 전국의 면마다 일본 왕실의 조산시나 국가 유공자 위패를 모아둔 신사를 지어놓고 참배하는 강요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 부유신공을 이제 건립해서 일선 동조를 강하게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요. 국어 보급 운동으로서 일본어만 사용했다. 일제 시대 때 국어는 일본어였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학교 수업에서 조선어 과목을 사실상 폐지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조선교육론 할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때 3차 조선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차까지는 이제 한국어, 조선어를 배웠죠. 그런데 이제 조선어가 수의 과목이 돼요. 수의 과목이라는 것은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선 수의 과목이 되고 초등학교에서 아예 배우지 못하게 되고요. 근데 4차 넘어오면서 아예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죠. 예. 그래서 수업도 이제 일본어만 진행이 돼요. 강공서나 이런 데서도 일본어로만 얘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일본어 얘기하지 않으면 뭐 처벌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 이게 제일 잘 됐냐? 잘 안 됐어요. 학교나 강공서 같은 경우에 일본어 사용이 좀 될지 모르겠죠. 왜냐면 거기는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거나 또 어느 정도 일본어 아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일본어 보급이 전체 인구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전체 인구 중에 20% 정도 기록해 보면 일본어 보급이 잘 안 됐어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그 보통학교, 그러니까 소학교 보급률하고 또 연결돼 있는데 그 당시 소학교 정도 가거나 정도 입학했던 사람들 비율이 25%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일본어 어디 배웠겠어요? 조선에 살고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70% 넘는 사람들, 80% 넘는 사람들은 그냥 일본어도 접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어 보급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냥 오히려 나중에 40년대 들어가면 인력과 물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어 가지고 얘기를 안 되니까 한글 써가지고 공지에 올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뜻대로는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과 학술 단체에 대한 통제도 강하여 우리말로 가능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을
심을패가 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항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전쟁 물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을 금지시킨 이유도 있고 뭐 등등인데 하여튼 있고, 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준비하고 있던 조선어학회 얘들이 된다 분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됐죠.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자, 조선어학회 사건은 뒤에 좀 얘기할 테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말 큰 사전은 이때 편찬하려다가 안 됐죠. 그래서 그 사전들 원고가 그 뭐냐면 뺏겨갖고 그때 서울역 그 뭐냐면 창고에다가 놔뒀는데 나중에 해방 후에 그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해방 후에 한글학회에서 뭐냐면 발간을 하죠. 예,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민사령을 개정해서, 조선민사령이라는 것은 조선민법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일본의 민법을 90% 정도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민사령은 이제 5번 정도 일본 일제시대 개정이 됐는데, 이때 1942년 개정판에는 창씨기명을 실시했어요. 창씨기명이 뭐냐? 보통 우리나라는 성을 쓰죠. 성을 써. 일본은 시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성을 일본의 시로 바꾸는 거야. 조선의 성을 일본의 시로 바꾸고, 계명이라는 것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성을 시로 바꾸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게 창씨계명이에요. 창씨계명.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창씨계명할 때 이제 웃긴 게 성을 시로 바꿀 때 일본 성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의 그 시를 쓰지 못하고 조선에서 알아서 얘네들이 만들어야 돼. 일본식으로. 아니면 자기 성을 그대로 뭐냐면 시로 이렇게 전환을 해갖고 쓰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창씨기명을 한 게 아니에요. 얘도 줬죠. 얘도 써. 뭐냐면 일단은 이왕가는 예를 줬어요. 제외시켰죠. 이왕가는 이제 좀 약간 건드리가 좀 그렇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왕가는 창씨기명에서 좀 예를 듣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도 예를 줬어. 친일파들은 창씨개명을 알아서 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친일파들은 창씨개명을 못 하겠어요. 왜? 얘네들은 어차피 안 해도 뼛속이 이제 일본인이죠. 뼛속같이 일본이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것을 좀 보여주기 필요했어. 그러면 몇 퍼센트의 좀 예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친일파들은 제외시켜버렸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창씨개명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 강요했고, 자, 이를 거부할 땐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식량 배급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0년대 정책 관련된 내용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을 볼게요. 농촌진흥운동. 자, 농촌진흥운동을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7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문은 70번입니다. 자, 농촌진흥운동을 보는데 20년대까지는 일제는 일단 지주들과 연결돼서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키고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쌀을 효율적으로 약탈하는 그 정책이 농업 정책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30년대 들면서 좀 약간 바뀌어졌어. 왜냐면 그때 이제 보니까 소작쟁이가 너무 치열해. 농민들이 대규모 몰락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일제 식량수탄과 대공황 때문에 농민들이 몰락하고 소작쟁이 치열하게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가 학살이 되죠. 예. 이런 등등 해가지고 잘못하면 문제가 있겠다. 왜냐하면 일반 애들은 농촌에서 좀 안정시켜야지 이걸 바탕으로 지속적인 어떤 그 쌀을 공급받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걸림돌이는 농촌이 불안해지고 농민들이 몰락을 하고
일자 없이 몰락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소작지가 침입하고 사회주의 확산되면 농촌으로부터 지속적인 안정적인 쌀 공급을 받지 못하겠다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종전에는 지주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했죠. 근데 장기 지속적인 약탈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좀 약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럼 30년대 되면서 다시 이제 농민의 어떤 보호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20년대 지주 정책에서. 물론 이것도 이제 40년대 되면서 다시 바꾸지만 30년대 들어서 종전의 농민 그 지주들에 위한 정책보다는 일반 농민들에 위한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륙 침략의 후방 기지가 된 한국을 안정화시키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사회주의 침투를 막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쌀을 공급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목적이 그 밑에 있죠. 농촌을 통제하고 소작장 억제하면서 식민지 지배체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불악단에 묶고 사회주의 등 불온 사상을 침투를 막고 그 다음에 그등 등등등 후반 기준의 안정화 등등을 통해서 뭐냐면 농촌 진흥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농촌 회생 방안, 농가 파악, 한국 신민화 뭐 등등 이런 정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농촌의 회생, 그러니까 농촌의 회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이 많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작지도 뺏기고 그리고 밖으로 막 나가돌고 막 도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쪽 만주지구 가니까 안 되겠다. 농촌의 경제를 해상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농촌 경제 회생을 이제 깼는데 자 보면 부녀자의 잉여 노동력을 동원해서 영농의 다각화, 부업을 장려했고 그러니까 쌀 농사 외에도 다른 작물 재배함으로써 있던 자연적 사회적 그런 타격을 자연적 사회적 어떤 그 타격을 위한 쌀 농사의 몰락을 막을 쌀 농사의 몰락으로 해갖고 농촌사의 몰락을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종전에 쌀 농사만 하나 찍다 보니까 쌀 농사가 어떤 사회적이나 경제 요건을 타격받으면 농촌사회 몰락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걸 영농의 다각을 메꾸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함께 지주의 모순으로 인해서 농지 몰락을 막기 위해서 조선 농지역 자장 농 창정 정책 소작 조정 이런 것들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소작입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선 농지정하고요.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면 조선 농지정이 몇 년에 실시됐는가 요거 정도 나왔거든요. 아마 이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 내용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소작 조정론도 좀 중요하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소작 조정론은 그 당시에 아주 소작쟁이가 많으니까 그 당시 이제 당국이 들어와서 소작인들이 지주와 분쟁 때 소작 당국에 요청하면 어느 정도 그 요청을 들어주면서 조율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결과 소작제가 대부분 규모가 축소됐고 개인적 쟁의로 변화됐다. 조직적인 문화는 그냥 지주 개인하고 소작제 개인의 어떤 분쟁으로만 축소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규모 분쟁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직접적 간접적 개입을 해갖고 사전에 미리 봉쇄를 하거나 조절을 해갖고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선 농지용을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목적은 이건 앞에 이제 산업 그 했던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요. 자 목적은 사회주의세입을 방지하고 후방 기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소작물의 지위를 안정화시키고 소작재 생산력을 증진시킨 하고자 반포했고 조선 농촌 진흥운동을 하나로 반포했다. 자 내용 외워두셔야겠죠? 이 내용. 자 예전에는 이제 소작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임차인으로 바꿨어. 소작이라는 건 좀 약간 봉건적인 냄새가 좀 그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근대적 의미의 임차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주라는 요도 뭘로 바뀌었어요? 임차인으로 바뀌어 임대인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임차인은 토지를 빌려받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경제적 관계로 뭔가 좀 전환시키려고 했다.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임대인, 그러니까 지주들은 도시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마름들을 이제 파견해 갖고 이제 소장률을 거뒀는데 마름의 중간 스타일을 방지하기 했고 소작 기간도 하한으로 3년 설정했어. 그러니까 최소 3년 동안은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년 이제 안에 1, 2년에 그냥 계약을 깨고 단섬을 그냥 바꿨거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3년 내에서는 최소한은 소작인들 소작권을 보호해주도록 했어요. 예, 요거. 그러면 지주들 입장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3년만 해야겠죠. 예, 3년을 그래서 최소 3년만 이제 딱 하고 나서 다른 사람 바꾸든지 연장하든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지주의 이제 고유 소장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소장료 감면 처분권을 법제화시켰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소작쟁이 일어나는데 소작쟁이 이전에 소장료 감면 청구권 제도를 해가지고 소장료의 감면을 어느 정도 인정해줬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 외워두시고요. 자, 그 결과 어느 정도 소작인들의 안정성을 보장해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주의 권익을 옹호하고 마름의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 자장론은 물론 지주까지 금융기관이 강하게 종속되었다. 자, 그 일본 독점자의 안정적 수탈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계는 중요 전쟁 이후에 전시 농산물 확보를 중시하여 흐지부지 됐다. 아까 제가 30년대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 20년대까지는 지주와 짝짝꿍해서 어떻게 수탈을 하려고 했는데 30년대 그러다 보니까 뭐 농민들이 몰락하고 도시 황폐, 농민들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확산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공급을 쌀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걸 좀 했다가 그 당시 이제 농촌진흥운동 했다가 40년대 전쟁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쌀이 더 궁극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적인 착지가 더 필요하다니까 또 지주하고 또 손을 잡고 다시 예전 전 20년대 정책으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소작농 인하나 자연육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농민의 노동 강도를 높여 농촌 문제 해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뭐 등등 있었는데 이거 연관시켜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자장농 지주의 금융기관이 강하게 종속돼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거는 어디서 그 발췌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밑에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저기 밑에서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가 파악 정책 가운데서 이제 보면 각 행정 단위별로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촌은 지도 분락을 설치했다. 그래서 분락의 지도자를 앞장서서 생활개선을 추진했고 항약가는 가능이 부여했는데 이건 예전에 제가 언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일제가 그 리까지 일반 동네까지 다 통치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치적으로 뭐냐면 일본이 통치하기 위해서 한약을 통해서 일반 말단 리까지 통제하려고 했어요. 예, 한약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시대 한약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자율적인 규제 기능을 강화시키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헌 아마 이제 국헌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일본의 어떤 메이저법 그러니까 이제 청황제죠. 청황제 준수 등을 한양에 대한 근대적 항목에 추가했다. 예, 한양의 이제 규약에 추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양을 통해서 그냥 니의 말단까지 마을 말단까지 통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식민화 정책 관련된 내용 보면 농촌적 부락의 지도 부락학 계획을 해서 그 당시 전국에 40개소 공사지 훈련소를 설치해서 그 당시 이제 보통학교를 마친 청소년들이 선발 입소하여 그들을 농업기술을 해서 물론 한국 식민화 이념을 철저히 주입시키고 중견임을 양성하고 한국 식민화 앞서겠다 앞장서겠다. 그래서 중견임을 양성해서 이런 인물들 농촌에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농촌의 전 부학의 지도 부학화 여기서 중견 인물을 파견해서 여기에서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도 부학화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 친일파 관련된 내용들을 볼게요. 자, 1920년대도 이제 계속 친일파 양성했는데 1930년대도 친일파 양성을 계속했죠. 그때 일본이 내걸었던 이제 여러 가지 논리 중에 동아신질서론과 대동아교육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동아신질서론은 중일 전쟁 때 교착상에 빠지자 대내적으로 자본주의 대신에 통제 경제를 실시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를 포기하면서 그 중국에 대한 식민지화 기도를 중지하겠다 선언했다. 그 이에 따라 조선도 자연히 식민지의 착취와 압박에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논리에 따라서 독소 불가침주의하겠다 허무하면 독소 불가침했다 허무함으로써 다시 사회주의 정연의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과 중국을 식민지화 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 중심으로 어떤 동아 질서를 신동아 질서를 만들겠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때 중국과 일본 조선도 그 이제 식민지화보다는 일본의 어떤 본토에 걸맞는 이제 영역으로 통합해서 같이 통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어렵게 말하면 내지 연장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내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일본이죠. 그다음 일본의 그 통치 시스템, 일본 국내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정복지 중국과 그다음 만주나 뭐든 이런 게 있겠죠. 만주나 아니면 조선에 뭐냐면 적용하겠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걸 외지라 해갖고 이제 식민지가 봤는데, 식민지가 아니라 내지도 통합해갖고 같이 통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왜 갑자기 단어 왜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 저도 요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 돼. 요거는 제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모르겠고, 요 부분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요거는 여기는 이분이 저기 그 요약을 해놨긴 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 내용 같은 거 좀 모르더라고 자기도. 예. 그래서 그냥 잡다하게 그냥 자기 뜻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면서 이게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갑자기 왜 튀어나온 이유는 모르겠고요. 예. 요건 좀 지워주세요. 그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아 공영권 이렇게 볼게요. 대동아 공영권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신질서론을 모방해서 명분은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아시아 민족의 공영과 공존이 되다. 우리가 이제 유색 인종들이 단합하자, 뭐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는 서구 제국주의 지배를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 전환하게 한 거죠.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 와중에 그 당시 동남아시아 일대를 장악했잖아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지배를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석유라든지 고무 같은 전쟁 물자를 효율적으로 증발하기 위한 논리로서 대동아 공영권을 내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3, 40년대에 민족운동 탄압 관련된 법을 보면 조선사상범 공호관찰법이 있고 조선사상범 예비 구국령이 있어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에 따라 사상법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 석방자한테도 다시 이제 이 사람을 또 가둬넣어서 보호관찰소 설치해서 그 뭐냐면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정황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 버릴 때까지 보호관찰소로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때 전황제도 같은 것들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사상법 예비 구금령은 사상범이 석방되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판단할 때 그냥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민족운동을 탄압을 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가서 병창 기지화 정책을 볼게요. 한국 앞에서 얘기했던 민족 말살 정책하고 병창 기지화 정책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민족 의식을 말살시켜야지 자발적인 어떤 자발적으로 이제 뭐냐면 갖다 바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서로 연결됐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기지화 정책과 병창 기지화 정책과 한국 식민화 정책이 서로 연결됐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일본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물적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갖다 바치기 위한 정책이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병창 기지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병창 기지화라는 것은 뭐냐? 일단 뜻을 알아야겠죠. 병창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전시에 필요한 물자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물자들, 군수품 등등을 뭐냐면 만들기 위한 기지 정책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중국을 침략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 중국 침략에 필요한 물자들을 만드는 그런 기지화 정책을 하겠다. 조선에 그런 것을 이제 병창 기지화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식민지 공업화는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하고 침략 정제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병창 기지화 정책을 수행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정책들 중에 이제 하나가 남면 부양 정책이 있어요. 자,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의 쌀가루 폭락이 일어나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농업 공황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삼미증식 계획이 중단되는 배경이 되었죠. 그래서 1934년에 삼미증식 계획이 중단되고 일본의 방적 사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공업 원료 증상 사업을 이제 전환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사회 각국이 불육 경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그 당시 제일 수출품이 뭐였냐면 면직업이라든지 그다음 견직업, 그다음에 이런 등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물자는 이제 뭐냐면 필요하죠. 원료가. 그래서 이 원료를 어디에서 얻으려고 했냐면 조선에서 얻으려고 했어. 그래서 했던 것이 남면 부양 정책이야. 예. 그래갖고 공업 원료 증설을 위해서 남부 지역에서 면화를 재배하고요. 북부 지역 명양을 이제 사육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서양 열강대 보호무역으로 원료 공급이 부족함을 대비하여 일본의 반기잡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였다. 남면 부양 정책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농공 병진 정책이야. 이걸 중화공업정책 농공 병진 정책의 일환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갖고 요 중화공업 육성도 요 농공 병진 정책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업과 공업을 같이 뭐냐면 발전시키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공업을 발전시킨 이유를 중화공업 육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30년대 초반하고 30년대 중후반하고 30년대 후반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목적이 여기는 같이 그냥 뭉뚱그려 설명을 하고 있는데 1930년대 초반은 일단은 총독부의 요청도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조선에서 그 삼미진식 계획 같은 것들 하면서 농촌 사회가 파탄이 됐거든. 농민들이 몰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도시에 올라가 빈민이 되고 사회 분란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농촌에서 보던 인력들을 뭐냐면 공업 인력으로 흡수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장 뭐냐면 전국 각지에 공장을 만들어 갖고 일자리를 보장해주면 농민들이 이제 몰락한 농민들 거기에서 노동자도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 안정을 깰 수 있겠죠. 그러면 총독부의 요청과 함께 그다음에 그 당시 독점자본가들 일본 독점자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게 또 독점자본 입장은 잉여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있고 조선에 그다음에 일본에서 공장을 돌리려면 공장법 같은 여러 규제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임금도 높죠. 그러니까 저임금과 그다음에 공정법 같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입법을 법의 보호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선을 건너오게 된 거야.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30년대 중후반 들어가면서 좀 입장이 달라지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반도가 일종의 뭐냐면 병창 기지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중화공업 같은 걸 이제 강조하죠. 예, 그 약간의 미세한 어떤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자, 요걸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시작된 이제 일제 대륙침략 함께 한국의 병창기 역할이 부여됐고, 자, 이를 위해서 농촌을 재정비하면서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됐고, 농공병진이라고 하여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강공업 발전에 추진했다. 아까 이제 30년대라도 30년 초반하고 중후반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죠. 예. 자, 강업과 이제 공업 방면에 일본과 달리 공작법 및 주요 산업 통제법을 실시 연기하여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일본에 적용되니까 자본가 입장이 좋죠. 일본의 독점 자본이 한국의 값싼 자원 및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 또 조선 정부는 일제 독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세나 은행 대부 보조금 지급 등 보호 장려 정책을 폈고 군수품 생산의 원료 보장했다. 야,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다. 왜냐하면 또 아까 전에 조선 총독부 내 필요에 따라서 한 것도 있다는 거죠. 농촌사회 안정이라든지 몰락한 농민들을 여기 노동자로 채용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 일본의 독점 자국이 본격적으로 침투하여 금속, 화학 등 군수용 반제품이 창설되고, 반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완제품 아니고 중간대 장계 중간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독점 자본이 대거 한국에 진출하여 중화학업과 강업 부분에 투자하여 식민지 공업화를 빠르게 진전됐다. 한국인들 공업 생산은 많이 늘어났고 이와 함께 한국 자본도 성장했다. 자, 이에 따라 만주에 가깝고 지하적인 풍부하게 값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북부 지역으로 주로 대규모 뭐냐면 공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화학공업이 발달했고요. 그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고금이나 농업 같은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남북의 불균형 발전이 깨게 되는데, 자, 이게 나중에 강복 위에 문제가 됐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공장 시설이 없어요. 농업 위주의 사회였고, 근데 북한에 비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 때 깔아놓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전기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화학 공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 때는 북한이 상당히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나았어요. 네. 그리고 북한도 전기를 많이 생산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남한한테 전기를 보냈는데 갑자기 단독 선거한다고 딱 끊어버렸죠. 예. 하여튼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 그 분위기가 이제 그 배경이 일제 그 40년대 이런 정책 때문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7년 이후 37년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더욱 부족했고 이에 일제는 한국에 더 많은 인력과 물력을 뭐냐면 징발하고 허용이 되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물자 스타일이 1937년부터 시작한 사대 강제 공출과 군수 물자 공출이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강제징용과 징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징용은 강제 끌어들인 노동력한 거고 징병인데 원래는 처음부터 징병한 건 아니야. 예. 처음에는 지원하도록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징병을 했어요. 원래 이제 일본 애들이 조선인들을 좀 못 믿어했어요. 얘네들은 이제 군인으로 징병할 경우에는 총을 쥐어주면 자기한테 개기수가 있겠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좀 열등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과연 군인으로서 뭐냐 활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넘어가고 하니까 어 이게 뭐냐면 막 전쟁이 가갖고 사람이나 물자가 다 가라앉는 거야. 갈아엎어가지고 다 내린 거죠. 그러니까 막 소모전 나가니까 이제 뭐냐면 많은 이제 또 젊은 인력들이 필요하잖아. 군인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한 거야. 조선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공업방송에서도 1937년 주요 산업통제법을 한국에 실시하여 기업의 신설, 생산 신설의 설비 확장 등 당국의 허가를 받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일본의 독점점을 끌어들여 전쟁 수에 필요한 중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 또한 이해부터 임시자금 조정법을 실시해서 가능한 많은 자금이 군수사업에 흐르게 하여 금융 재정적 통제를 가하겠고 등등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드 강제 공출도 있고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군수물자 공출도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일제는 철, 석탄, 금, 군수물자 생산 합중에 계획을 세웠고요. 목표를 미달하자 민간의 금빈역, 금박지, 녹대야, 물고리, 문고리, 농기구를 수탈하면서 전쟁 무기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법이 이제 국가총동법인데 이거 외워두세요. 자, 국가총동법은 이거는 일본에서 본국에서 실시한 법인데 한국에 학대 적용한 거야. 한국의 대만에. 그래서 중일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본은 승인 없이 물자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국가총동법을 제정하여 한국 민중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1939년 노무 동원 계획을 마련해서 한국인들을 국내나 일본 기타 지역으로 끌고 갔다. 자, 징용제 실시했죠. 징용제. 그래서 전쟁 막바지에 이르면서 인원 활동에서 면장이나 주재소, 경찰관 등이 주도해서 착출했고요. 여자 정신대 근로용해갖고 젊은 여성들 잡아가서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보내면 혹사당했고 그 다음에 남방이나 중국 전선에 보내서 일본 놀이기로 되었다. 그래서 정신대하고 엄밀히 위안부는 좀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는 구별 없이 써놨는데 정신대는 이제 주로 일본 군수공장에 가갖고 일을 하는 거고 이 위안부는 이제 성노리개로서 이제 뭐 한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징병제 같은 게 좀 볼게요. 원래는 지원병제를 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다가 학생들 전쟁터에 대해서 학도 지원병제 있다가 이제 뭐냐면 전쟁 기간에 이제 뭐냐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다 녹아 나가니까 이때 이제 징병건설 등의 모든 청년대에서 징병제를 실시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원하지 않았던 건데 일본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때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 기간 동안 많이 소모되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징병제 실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징병제 대가로 그 차별 실패가 됐던 상징적 조치로서 1945년 참정권이 허용됐어요. 그래갖고 이걸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참정권이 허용돼서 이제 뭐냐면 중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허용만 해준 거야. 근데 중의원에 실제로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때가 이제 거의 일제가 패망할 때죠. 44년 12월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총독부에서는 허용을 해주는데 막상 그 중의원, 일본의 중의원에서는 조선의 민도가 낮다. 민도가 낮다 해서 고려를 해보겠다 하면서 질질 끌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는 하지 않았어요. 예, 요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조선교육론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요거는 앞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역교훈도 옆에 있는데 역교훈하고 연결돼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